지난 강의에서 의약품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허가관리 대상을 구분하고 대상에 따른 허가와 신고의 차이 및 제출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4부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에서는 의약품이 허가받은 품질 그대로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생산과 유통 과정을 살펴보고 각 규정의 의미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첫 번째로 의약품 제조업자가 있습니다. 의약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에 따른 제조 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또 사람, 인적인 요소로서 대표자, 제조관리자, 안전관리 책임자와 같은 인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로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위탁제조 판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요. 본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그런 의약품들을 다른 제3자한테 위탁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탁제조 판매업자는 별도의 시설 요건은 없고요. 대표자와 또 위탁제조를 하기 때문에 제조관리자는 또 필요 없고요. 대표자와 안전관리 책임자만 두면 위탁제조 판매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로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입자가 있습니다만 수입자는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자이긴 합니다만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업 허가를 받거나 업 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수입에 필요한 시설과 또 수입 관리자, 또 안전관리 책임자와 같은 인적인 요건을 갖추면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의약품 제조업자의 요건들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설 요건과 인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제조 시설의 요건과 인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GMP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는 제조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의약품이 항상 균질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거를 GMP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GMP를 해야 되는 이제 목적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GMP 왜 필요한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P는 품질이 보증된 우수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 제조소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 구입으로부터 보관, 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입니다. 제조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GMP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의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품질 보증 체계를 확립하는 겁니다. 의약품은 보통 균질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만든 약과 오늘 만든 약이 다르다고 한다면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나아가서 오늘 만든 약 중에도 아침에 만든 약과 오후에 만든 약이 또 다르다 그러면 이것도 또 곤란한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약을 만들 때 라트 또는 제조번호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러한 라트 관리를 통해서 균질성이 보장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GMP를 하는 두 번째 목적은 인위적인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의약품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원료들을 사용을 또 하고요. 또 복잡한 제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해서 전자동 기계화를 한다고 해서 그냥 인위적인 실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위적 실수라고 하면 뭐 크로스 체크라든지 더블 체크 또는 공정검사나 베리데이션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MP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은요, 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 오염에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물에 의한 오염, 또 교차 오염에 우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페니실린 제제나 성호르몬 제제 또는 세파 제제와 같은 것들을 별도의 작업소로 분리해서 제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성분들이 서로 의약품에 교차 오염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의약품 제조소에서 GMP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GMP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설 기준과 인적 기준들을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먼저 그럼 제조업자의 그 시설 기준 요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소는 의약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작업소, 또 실험에 필요한 실험실, 원료나 자재,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공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 약사법에서는 제조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조소는 제조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서 분리 또는 이제 구획이라는 그런 구분들을 하게 되는데요. 의약품 제조소, 어떤 의약품들에 대해서 분리를 해야 될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조시설 중 분리해야 될 작업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제제, 무균 제제, 페니실린 제제, 또 성호르몬 제제, 세파제, 세포독성 항암제,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들은 서로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소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사제, 점안제, 내용고용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연고제들은 그 제조 공정 중에 서로 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업소를 별도로 구획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 또는 구획되어진 작업소는 이 작업실마다 청정도라는 것을 관리합니다. 이 청정도는 말 그대로 공기의 어떤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무균 제제를 만드는 공장과 또는 내용 액제를 만드는 작업소처럼 미생물의 오염이 우려되는 그런 작업실에서는 특별히 청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되고요. 또한 이 청정도 관리에 있어서는 공기 환기 횟수랄지 공기의 압력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실 내에서의 분말의 비산이라든지 외부 공기 유입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기준들을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의약품 제조업에 있어서의 시설 요건 살펴봤고요. 그럼 의약품 제조업에서의 인적 요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서요. 의약품 제조업 인적 요건 아닌 것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다음 중 의약품 제조업의 필수적인 인적 요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의약품 제조업에서의 인적 요건은 대표자, 제조관리자,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인적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제조소에 있어서의 인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관리자, 이거는 GMP에 있어서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관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GMP에 있어서의 인적 관리, 특히 이 제조관리자는 제조관리부서 책임자와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로 각각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이 제조관리부서 책임자와 품질관리부서 책임자는 서로 독립된 위치에서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에 대한 각자의 이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설 요건을 갖추고 인적 요건을 갖추고 나면 제조소에서 실제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준들을 설정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GMP 소프트웨어의 본격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MP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제조,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기준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통상 이제 SOP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표준화된 작업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SOP라고 이끌어지는 이 표준화된 작업 지침들은
이를 설정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를 하고요. 또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설정되어진 SOP들은 제대로 작동되어지는지 소위 밸리데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입증을 거치게 됩니다. 밸리데이션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발리데이션은 특정한 공정, 방법,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 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예, 발리데이션 설명 들으셨습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발리데이션 대상이 아닌 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발리데이션의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예, 답은 공교롭게도 모두 다입니다. 통상적으로 발리데이션은 새로운 품목을 허가받거나 또는 기계 설비를 새롭게 설치한 경우, 제조 공정을 변경한 경우, 또 제조 환경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공정의 변화가 있을 때 발리데이션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요건으로서 시설 요건과 인적 요건, 또 여기에 부수되어지는 GMP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생산 과정에 있어서 특히 GMP와 같은 그런 기준들이 중요한 이유는 허가 당시에 우리가 평가되어졌던 그런 의약품들의 품질이 생산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져야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생산된 의약품은 품질이 A라고 하고 실제로 생산된 의약품의 품질은 B라고 한다면 허가라는 과정이 상당히 무색해지겠죠. 그래서 생산이라고 하는 과정은 허가되어진 그대로 그러한 의약품들이 대량 생산되고 또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산되어진 의약품들은 유통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유통이라는 과정이 갖고 있는 의미 또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와 마찬가지로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이 사용자한테 전달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약품이 비로소 상품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특히 의약품이 상품화되어진다는 것은 시장 논리들이 작동한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격 문제라든지 공정거래와 같은 판매 질서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유통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누가 의약품을 유통하느냐 하는 겁니다.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듯이 의약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의약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드릴까요? 다음 중 의약품을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약품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먼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있습니다. 이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자신이 수입하는 의약품을 다른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한테 판매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 판매업자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도매상, 또 약국, 그리고 지금은 그 구분이 모호해졌긴 했습니다만 의약품 소매상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이라고 하면 의약품 도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인데요. 도매와 소매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네. 의약품 도매는 판매자한테 판매하는 것을 도매라 하고요.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걸 소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도매를 담당하는 사람 도매상이 있고요. 약국과 소매상처럼 의약품 소매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약사법에서는 이렇게 판매업체 이외에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의료기관 개설자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가 있고요. 또 기차나 선박,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특수장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있고요.
작년 11월 달에 소위 안전상비 의약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24시간 편의점에서 등록되어진 분들은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로서의 영업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의약품 도매상의 요건은 대표자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원을 경영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사람은 의약품 도매 업무를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약품은 이 약사나 한약사를 두고 도매와 관련되어진 업무를 담당케 해야 되고요. 의약품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시설에 관한 기준도 있습니다. 근데 의약품 도매상에는 다른 업종에서는 없는 새로운 기준 하나가 있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되어진 신인도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 도매상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되어진 의약품이 최종 사용자한테 품질이 보증되어진 상태로 유통, 보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진 소위 GSP라고 하는 기준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다양한 업종들이 참여를 합니다. 따라서 의약품 유통과 관련되어진 판매와 관련되어진 공정거래 문제라든지 질서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의약품 판매 질서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판매 질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 업무를 하는 것이고 의약품 소매상은 소매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매업자가 소매 업무를 한다든지 소매업자가 도매 업무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판매 질서와 관련해서 의료기관과 도매상, 또 약국과 도매상 이 관계에 있어서 소위 이제 2촌 이내의 친척 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또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거래를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랄지요, 또는 호객행위랄지, 또는 현상품이나 사은품과 같은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이런 행위들을 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판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의약품 거래와 관련되어져서 소위 이제 쌍벌제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보험약가에서는 약가 마진을 인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약가 마진 인정이 안 된다라는 보험의 대원칙 하에 요양기관이 의약품의 채택이나 또는 의약품 처방 증대와 관련되어져서 금품을 받거나 또는 제공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리베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양자를 처벌하는 그런 쌍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 과정을 통해서 의약품이 비로소 상품화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품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는 가격입니다. 의약품의 가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위 이제 오픈 프라이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죠. 따라서 이 오픈 프라이스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자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의약품 가격을 스스로 결정을 하고 결정된 가격을 표시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정거래와 관련돼서 자신이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또 표시 판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약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장 체계 일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보험료로 운영이 되고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의 병원이나 약국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약품을 투약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 환자의 본인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여서요.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대금을 공단에 청구해서 상환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정을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명칭 그대로요.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투약을 하면 실거래가,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금액 그대로 청구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험약가에서는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실거래가 상환 제도에 따라서 이 약품비를 청구를 합니다만 실거래가가 얼마다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상환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한, 리미트를 정해갖고 그 미만으로만 상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한 금액이 소위 이제 보험약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약품 생산과 유통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의약품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미라고 한다면 허가 당시에 설정되어진 규격에 맞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사용자한테 전달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관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약품 사용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부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에서 우리는 의약품이 허가받은 품질 그대로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생산과 유통 과정을 살펴보고 각 규정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Introduction of Regulatory Affairs의 5부 강의로 의약품의 시판 후 관리 과정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